러디어드 키플링의 정글북. 하얀 물개. 잘 자라 우리 아가. 밤이 찾아왔구나. 초록빛으로 반짝이던 바닷물도 까맣게 물들었구나. 부서지는 파도 위에 달이 내려다보며 우릴 짓는다. 파도가 찰랑대는 웅덩이 속에서 쉬는 우리를 큰 물결과 물결이 만나는 곳, 그곳이 내 푹신한 베개가 되리니. 아, 지친 작고 작은 발을 가진 우리 아기, 편안히 잠들어라. 폭풍이 너를 깨우지 못하고 상어도 널 덮치지 못할 것이니 천천히 흔들리는 바다 품에 안겨 자거라. 이 모든 이야기들은 머나먼 베링해의 세인트폴 섬에 있는 노바스토시나, 즉 노스 이스트 포인트라고 불리는 곳에서 수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굴뚝새 림머신이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본으로 가는 증기선의 삭구 위로 날아온 것을 내가 선실로 데려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세인트폴 섬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며칠 동안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주며 보살폈다. 림머신은 매우 이상한 새지만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새다. 볼 일이 있지 않는 한 노바스토시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고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는 동물은 물개뿐이었다. 물개들은 여름 몇 달 동안 수십만 마리씩 차가운 회색 바다에서 기어 올라왔다. 노바스토시나 바닷가는 세상에서 물개가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던 것이다. 시캐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매년 봄이면 그 어디에 있든지 헤엄을 쳐서 어뢰정처럼 헤엄을 쳐서 곧장 노바스토시나로 향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바다와 가까운 바위에 자리를 잡기 위해 다른 물개들과 싸우며 한 달을 보냈다. 시캐치는 15살 먹은 커다란 회색 물개로 어깨에 갈기 같은 털이 나 있고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었다. 시캐치가 앞발을 짚고 몸을 들어 올리면 바닥에서 1m 높이까지 다다랐다. 그리고 배짱이 두둑한 누군가가 그의 몸무게를 쟀다면 거의 300kg에 가까웠을 것이다. 시캐치의 온몸엔 격렬한 싸움 때문에 생긴 상처 자국들이 남아 있었지만 내일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캐치는 마치 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두려운 것처럼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번개처럼 머리를 날렸다. 일단 커다란 이빨을 다른 물개의 목에 단단히 박아 넣으면 상대가 안간힘을 쓰며 도망치려고 해도 고분고분 놔주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시캐치는 싸움에 지고 도망가는 물개를 쫓지는 않았다. 그것은 바다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바닷가에서 새끼를 키울 장소를 구할 수 있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매년 봄이 되면 같은 목적을 가진 물개들이 4만에서 5만 마리는 되었고 바닷가에서 들리는 휘파람 소리, 고함 소리, 울음소리, 바람 소리는 끔찍할 정도였다. 허친슨 언덕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5km가 넘는 땅이 온통 싸우는 물개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밀려드는 파도 속엔 이 싸움에 끼어들려고 서둘러 육지를 향해 다가오는 물개들의 머리가 점점이 박혀 있었다. 물개들은 파도 속에서도 싸우고 모래밭에서도 싸우고 새끼를 키우는 반들반들한 현무암 위에서도 싸웠다.
물개들 역시 사람만큼이나 어리석고 불친절했기 때문이다. 물개 부인들은 5월 말이나 6월 초가 지나서야 섬을 찾았다. 싸움에 휘말려 갈기갈기 찢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두 서너 살의 어린 물개들은 싸움꾼들 사이를 지나 섬 안쪽으로 1km쯤 들어갔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모래 언덕에서 놀고 초록 식물들이 자라는 게 보이면 모조리 문질러 벗겨냈다. 이들을 홀루시키, 즉 총각 물개라고 불렀는데 노바스토 시나에만 해도 2, 30만 마리쯤 있었다. 어느 봄, 시케치가 막 45번째 싸움을 끝냈을 때 매끈하고 날렵한 몸매에 다정한 눈을 가진 아내, 메트카가 바다에서 기어 올라왔다. 시케치는 아내의 목덜미를 물어 자신이 마련해둔 자리에 툭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느 때처럼 또 늦었군. 어디 있었던 거야? 시케치는 바닷가에 있는 4달 동안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그래서 그 무렵엔 신경이 날카로웠다. 메트카는 그런 시케치에게 말대꾸를 할 만큼 어리석진 않았다.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며 정답게 속삭였다. 정말 생각이 깊네요. 예전 자리를 다시 차지했군요.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 내 꼴 좀 봐. 시케치는 20군데나 긁혀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옆구리는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메트카가 뒷발로 부채질을 하며 말했다. 정말 남자들이란 어째서 남자들은 합리적으로 조용하게 자리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은 꼭 범거리랑 싸운 것처럼 보여요. 5월 중순부터 내가 한 건 싸움밖에 없어. 올해 이 바닷가는 한심스러울 정도로 북적거려. 보금자리를 찾아 룩하는 바닷가에서 온 물개들만 해도 100마리는 만났어. 왜 모두들 자기가 살던 곳에 남아있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북적거리는 곳 말고 오터섬에 갔다면 훨씬 더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오터섬은 홀루시키나 가는 곳이야. 그리로 갔다간 다들 우릴 보고 겁쟁이라고 할 거야. 체면을 지켜야지 여보. 시케치는 살찐 어깨 사이로 의기양양하게 얼굴을 묶곤 잠시 눈을 붙이는 척했다. 하지만 싸울 태세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모든 물개와 그 아내들이 육지에 오르자 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세찬 바람 소리를 뚫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까지 들려왔다. 바닷가에 있는 물개들 수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만 마리가 넘었다. 나이든 물개, 어미 물개, 새끼 물개, 홀루시키들이 싸우고 실랑이를 벌이고 칭얼대고 기어다니며 함께 놀았다. 때를 지어 바다로 뛰어들었다 올라오고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를 빽빽히 채우며 누워있다가 안개 속에서 작게 무리를 지어 다툼을 벌였다. 잠시 해가 나와서 온갖 것들을 진주빛과 무지갯빛으로 물들이는 때를 제외하고 노바스토 시나에는 늘 안개가 끼어 있었다. 메트카의 새끼 코틱은 그런 혼란 속에서 태어났다. 새끼 물개가 을에 그렇듯이 얼굴과 어깨밖에 없는 듯 했고 엷은 푸른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털이 어딘가 달라 보여서 엄마 물개는 새끼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마침내 메트카가 말했다. 시케치, 우리 아기가 털이 하얗게 되려나 봐요. 시케치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속빈족에 말라빠진 해초 같은 소리야. 세상에 하얀 물개 같은 건 없어. 메트카가 말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고는 엄마 물개들이 새끼들에게 불러주는 물개의 노래를 나지막하게 흥얼거렸다.
태어난 지 6주가 될 때까진 헤엄쳐서는 안 돼. 머리는 가라앉고 발만 뜰 테니까. 여름의 강풍과 범고래는 아기 물개에게 좋지 않아. 아가야, 정말 좋지 않아. 아주 좋지 않아. 하지만 물장구 치며 튼튼하게 자라라. 내게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거야. 바다의 아이야. 물론 처음에 새끼 물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곁에서 뒤뚱뒤뚱 기어다녔고 아빠 물개가 다른 물개와 싸우면 미끄러운 바위를 오르내리며 구르고 으르렁거릴 땐 허둥재둥 자리를 피할 줄도 알았다. 메트카는 늘 먹이를 찾아 바다에 나가곤 했다. 새끼 물개는 이틀에 한 번 먹이를 먹었지만 그때만큼은 실컷 먹고 잘 자랐다. 코틱이 태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섬 안쪽으로 기어가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같은 또래의 새끼 물개 수만 마리를 만나 강아지들처럼 함께 놀다가 깨끗한 모래밭에서 잠을 자고 다시 놀았다. 어른 물개들도 새끼들을 신경 쓰지 않았고 홀로시키들도 자기들 구역에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새끼들은 아주 즐겁게 놀 수 있었다. 메트카는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돌아오면 곧장 새끼 물개들의 놀이터로 갔다. 그리고 어미양이 새끼양을 부르듯 코틱을 부르고 코틱의 대답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곤 앞발을 휘두르고 좌우로 새끼 물개들을 발라당 넘어뜨리면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일직선으로 곧장 나아갔다. 놀이터에는 늘 몇백 마리의 엄마 물개들이 새끼들을 찾아다녔고 새끼들은 항상 활기가 넘쳤다. 그래도 메트카가 코틱에게 당부한 게 있었다. 흙탕물에 누워서 옴이 옳지만 않는다면, 상처가 나고 긁힌 부분을 거친 모래로 비비지 않는다면, 거센 파도가 칠 때 바다에서 헤엄을 치지만 않는다면 여기선 그 어느 것도 널 해치지 못해. 새끼 물개는 어린아이들처럼 헤엄을 칠 수 없었지만 끝까지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직성이 풀렸다. 코틱이 처음 바다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키보다 높은 파도에 휩쓸렸고 엄마가 노래에서 일러준 것처럼 커다란 머리는 가라앉고 뒷발만 물 위에 둥둥 떴다. 다시 파도가 밀려와 바닷가로 밀어주지 않았다면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 뒤로 코틱은 바닷가 웅덩이에 누워서 몸 위로 파도가 밀려들면 물장구를 치며 떠있는 법을 배웠다. 누워서도 늘 큰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다. 코틱은 태어난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지느러미 발 쓰는 법을 배웠다. 배우는 동안 내내 버둥거리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기침을 하고 툴툴거리며 바닷가로 기어올라와 모래밭에서 선잠을 자고는 다시 물속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물에서 사는 동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코틱이 친구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큰 파도 아래로 쑥 잠기기도 하고 부서지는 파도를 타고 밀려와 바닷가 안쪽까지 휘몰아치는 파도와 함께 육지에 철퍼덕 내려앉기도 했다. 또 어른 물개들이 하는 것처럼 꼬리로 서서 머리를 긁기도 하고 파도가 친 뒤 모습을 드러낸 미끌미끌하고 해초가 무성한 바위 위에서 나는 성의 왕이다 놀이를 하기도 했다. 이따금 큰 상어의 것 같은 얇은 지느러미가 바닷가 가까이 다가오곤 했다. 코틱은 그게 어린 물개가 걸려들었다 하면 덥석 잡아먹어버리는 범고래, 그램푸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코틱이 쏜살같이 바닷가로 도망치면 그 지느러미는 마치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떠나갔다. 10월 말이 되자 물개들은 가족끼리 또는 종족끼리 모여 세인트폴 섬을 떠나 깊은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이상 보금자리를 놓고 싸움을 벌이지 않았고
홀루시키들은 좋아하는 곳 어디서나 놀 수 있었다. 메트카가 코틱에게 말했다. 내년엔 너도 홀루시키가 될 거야. 하지만 올해는 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해. 둘은 함께 태평양을 건넜다. 메트카는 코틱에게 지느러미 발을 옆구리에 단단히 붙이고 물 밖으로 코만 내놓은 채 누워서 잠자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길게 넘실대는 태평양에 넣을 만큼 편안한 요람도 없었다. 코틱이 온몸이 따끔거린다고 하자 메트카는 물의 느낌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따끔거리고 얼얼한 느낌은 폭풍이 밀려올 징조이기 때문에 열심히 헤엄을 쳐서 달아나야 한다고 했다. 메트카가 말했다. 조만간 너도 어디로 헤엄을 쳐야 할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당장은 돌고래를 따라갈 거야. 돌고래는 아주 현명하거든. 돌고래 무리가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 물살을 가르자 코틱은 있는 힘껏 돌고래를 쫓아갔다. 코틱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아세요? 무리의 우두머리가 하얀 눈을 굴리며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얘야, 내 꼬리가 따끔거리면 뒤에서 폭풍이 온다는 뜻이지. 어서 가자. 끈끈한 물에 남쪽에 있을 때 꼬리가 따끔거린다면 그건 폭풍이 앞에서 치고 있다는 뜻이니까 북쪽으로 가야 돼. 어서 가자. 여기 물은 느낌이 안 좋아. 코틱은 이 밖에도 아주 많은 것을 배웠으며 항상 뭔가를 배워나갔다. 메트카는 바다 밑바닥의 둑을 따라 대구와 큰 넙치를 따라가는 법과 해초 사이에 있는 구멍에서 조그만 물고기들을 빼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코틱은 수심 200m 아래에 있는 난파선을 피하는 법과 물고기들처럼 배전에 난 창문으로 총알같이 들어갔다가 다른 창문으로 튀어나오는 법도 배웠다. 그리고 온 하늘에 번개가 번쩍할 때 파도 위에서 춤을 추는 법과 뭉툭한 꼬리를 가진 신천홍과 구남새가 바람에 실려 날아갈 때 정중하게 앞발을 흔드는 법, 앞발을 옆구리에 바짝 붙이고 꼬리를 구부린 채 돌고래처럼 수면 위 1m 이상 뛰어오르는 법을 배웠다. 또 날치는 뼈밖에 없으니 잡지 말라는 것과 18m 깊이에서 전속력으로 헤엄쳐 대구의 어깨살을 물어 뜯으라는 것과 특별히 노젓는 배가 아닌 이상 보트나 큰 배는 절대로 멈춰서 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배웠다. 6달이 지났을 무렵 코틱은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 사냥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배웠고 그동안 내내 육지에는 올라오지 않았다. 어느 날 코틱은 주앙 페르난데스 섬 근처에 따뜻한 바닷물 속에 누워 살짝 잠이 들어 있었다. 봄 기온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어지럽고 온몸이 나른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는 1000km도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노바스토 신화에 잘 다져진 바닷가 모래와 친구들과 했던 놀이들, 해초 냄새, 물개의 울음소리와 싸움이 생각났다. 바로 그 순간 코틱은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부지런히 헤엄치기 시작했다. 가는 길에 목적지가 같은 수십 마리의 친구들을 만났다. 친구들이 말했다. 안녕 코틱. 올해 우린 모두 홀루시키가 되었어. 루카논 해변에서 부서지는 큰 파도를 타고 불꽃춤을 출 수도 있고 새로 자란 풀밭 위에서 놀 수도 있어. 그런데 그 털은 어디서 생긴 거야? 코틱의 털은 이제 거의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 코틱은 자신의 털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렇게만 말했다. 어서 가자. 육지에 오르고 싶어서 좀이 쑤실 지경이야. 그렇게 해서 어린 물개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바닷가에 도착했다. 그들의 아버지인 어른 물개들이 뭉게뭉게 피어오른 안개 속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코틱은 한살배기 물개들과 함께 불꽃춤을 추었다.
여름밤 노바스토시나에서 루카논으로 가는 길은 온통 불타는 듯 했다. 물개들은 기름 같은 흔적을 남기며 헤엄을 쳤고 물개들이 펄쩍 뛰어오를 때마다 불꽃이 번쩍했다. 그리고 파도가 부서지며 거대한 줄무늬와 소용돌이 같은 빛을 냈다. 그러고 나서 물개들은 섬 안쪽 홀로시키들의 구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새로 자란 야생 밀밭에서 이리저리 구르며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다. 물개들은 사내 아이들이 열매를 줍던 숲에 관해 이야기를 하듯 태평양에 관해 이야기했다. 누구든 물개들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멀리 바다로 나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태평양의 해도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때 서너 살 된 홀로시키들이 허친슨 언덕을 쌩 하고 내려오며 소리쳤다. 저리 비켜, 이 어린 것들아. 바다는 아주 깊어서 너희는 아직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혼곳이나 한번 돌아보고 와서 말해. 거기 너, 그 하얀 털은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얻은 게 아니고 자란 거야. 코틱이 이렇게 말하고 그 홀로시키들을 잡아뜨리려고 하는 찰나 납작하고 붉은 얼굴에 머리카락이 검은 남자 둘이 모래 언덕 뒤에서 나타났다. 인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코틱은 기침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홀로시키들은 그저 몇 미터 물러나 멍청한 눈으로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물개 사냥꾼 대장인 캐릭 부터링과 그의 아들 파탈라몬이었다. 그들은 물개 보금자리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온 사람들로 도살장으로 몰고 갈 물개들을 정하고 있었다. 나중에 물개 가죽으로 외투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파탈라몬이 말했다. 와, 보세요. 하얀 물개가 있어요. 기름때와 연기 그을음에 절은 캐릭 부터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알류트족이었고 알류트족은 그리 잘 씻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캐릭은 기도문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만지지 마, 파탈라몬. 하얀 물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군. 자하로프 영감의 유령인지도 몰라. 작년에 큰 폭풍이 불 때 실종됐잖아. 가까이 가지 않을래요. 왠지 불길해요. 그런데 저 녀석이 정말 돌아온 자하로프 영감일까요? 그 영감한테 갈매기 알 몇 개를 빚졌는데. 쳐다보지 마라. 저기 4살짜리 녀석들이나 몰고 가자고. 오늘 200마리는 가죽을 벗겨야 하는데 아무래도 사냥철이 이제 시작이라 사람들도 일이 서툴 거야. 100마리면 충분해. 서둘러라. 파탈라몬이 한 무리의 홀로시키 앞에서 물개의 어깨뼈 한 쌍으로 달각달각 소리를 내었고 홀로시키들은 훅훅 숨을 몰아쉬며 얼어붙는 듯 움직이지 못했다. 파탈라몬이 다가가자 물개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캐릭이 그들을 섬 안쪽으로 몰고 갔다. 물개들은 친구들 곁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수십만 마리의 물개들이 친구들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놀이를 계속했다. 코틱만이 무슨 일인지 물었고 매년 사람들이 와서 6주에서 2달 동안 저런 식으로 물개를 몰아간다는 건 외에 코틱에게 뭔가 말해줄 수 있는 물개는 한 마리도 없었다. 따라가 볼래. 코틱은 그렇게 말하고 발을 질질 끌며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열심히 무리를 따라갔다. 파탈라몬이 소리쳤다. 하얀 물개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물개가 제 발로 도살장으로 오는 건 처음이에요. 쉿! 돌아보지 마라. 자하로프의 유령이 틀림없어. 사제에게 이 일을 알려야겠구나. 도살장까지의 거리는 800m밖에 되지 않았지만 도착한 데는 꼬박 1시간이 걸렸다. 물개가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면 몸에서 열이나 가죽을 벗길 때 군데군데 털이 빠진다는 걸 캐릭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아주 천천히 물개들을 몰아 바다사자의 길목을 지나고
웹스터 하우스를 지나 솔트 하우스에 도착했다. 솔트 하우스에선 더 이상 바닷가의 물개들이 보이지 않았다. 코틱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궁금한 마음에 끝까지 일행을 쫓았다. 마치 세상에 끝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등 뒤에서 물개 보금자리에 떠들썩한 소리가 터널을 지나는 기차 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려왔다. 캐릭은 있기 위에 앉아 묵직한 백납시계를 꺼내더니 30분 동안 물개들의 몸이 식기를 기다렸다. 코틱은 캐릭의 모자 챙에 맺힌 안개가 방울져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잠시 뒤 12명의 남자들이 손에 1미터쯤 되는 새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다. 캐릭이 무리 가운데서 다른 물개에게 물려 상처가 있거나 아직 몸이 뜨거운 한두 마리를 가리키자 남자들이 바다 코끼리의 목 부분 가죽으로 만든 무거운 장발을 신은 발로 그 물개들을 걷어찼다. 그러자 캐릭이 말했다. 시작하자! 그 말과 함께 남자들이 재빨리 물개들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쳤다. 10분이 지난 뒤 코틱은 더 이상 친구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코부터 뒷발까지 가죽이 벗겨져 바닥에 수북이 쌓였던 것이다. 더 이상 지켜볼 필요도 없었다. 코틱은 그대로 돌아서서 전속력으로 달려 물개도 잠깐 동안은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바다로 내려왔다. 이제 갓 자라기 시작한 코수염이 공포로 곤두섰다.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고 커다란 바다 사자들이 앉아있는 바다 사자의 길목에 도착하자 코틱은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바다 사자 한 마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바다 사자들은 대개 자기들끼리만 지내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다. 거기 누구냐? 코틱이 말했다. 스쿠치니, 오첸 스쿠치니. 저 혼자예요. 저 혼자 남았어요.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는 홀루시키들을 전부 죽이고 있어요. 바다 사자가 해안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허튼 소리 마라. 네 친구들이 언제나처럼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잖아. 캐릭이 물개들을 해치우는 모습을 본 게로구나. 벌써 30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뭐. 너무 끔찍해요. 코틱은 파도가 덮치자 뒤로 물러나 두 앞발을 돌려 몸의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약 8cm밖에 안 되는 물 밖으로 삐죽 나온 바위 끝에 섰다. 한살배기 치곤 잘하는구나. 바다 사자가 훌륭한 수영 솜씨를 알아보곤 그렇게 말했다. 네 입장에서 보기엔 상당히 끔찍했겠지. 하지만 너희 물개들이 매년 이곳으로 온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알고 잡으러 오겠지.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는 섬을 찾으면 모를까. 너희는 늘 그렇게 끌려갈 거야. 그런 섬은 없을까요? 내가 20년 동안 넙치를 따라다녔는데 아직 찾지 못했어. 하지만 어디 보자. 넌 어른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구나. 바다 코끼리 섬에 가서 시비치와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뭔가 알지도 몰라.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헤엄쳐서 10km를 가야 해. 얘야, 내가 너라면 먼저 물 밖으로 나가서 잠부터 자겠구나. 코틱은 좋은 충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개들이 있는 해변으로 헤엄쳐갔다. 물 밖으로 나와 물개들이 의뢰에 그러듯이 온몸을 실룩거리며 30분 동안 잠을 잤다. 그러고는 곧장 바다 코끼리 섬으로 향했다. 그 섬은 노바스토 신화에서 거의 정확히 북동쪽에 위치한 작고 야트막한 바위섬이었다. 여기저기 바위들이 튀어나오고 갈매기 둥지들이 널려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바다 코끼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코틱은 늙은 시비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크고 못생기고 너무 살이 찐 데다 피부에 무언가 도톨도톨 나고 목에 굵고 긴 송곳니를 가진 북태평양의 바다 코끼리였다.
잘 때만 빼고는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마침 그때 시비치가 뒷발을 파도에 반쯤 담근 채 자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너무 시끄럽게 울어대서 코틱은 목청껏 소리쳤다. 일어나세요! 거기 누구냐? 시비치가 옆에 있던 바다 코끼리를 긴 엄니로 툭 쳐서 깨웠고, 그러자 긴 엄니에 맞은 바다 코끼리가 옆에 있는 바다 코끼리를 깨웠다. 그렇게 해서 바다 코끼리들이 전부 잠에서 깨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정작 코틱은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요! 저예요! 코틱이 말했다. 파도에 몸을 맡기고 흔들리는 모습이 조그맣고 하얀 민달팽이처럼 보였다. 이런, 놀라서 껍질 벗겨질 뻔했네. 시비치가 외치자 바다 코끼리들이 일제히 코틱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마치 클럽에 가득 모인 나른한 표정의 노신사들이 꼬마아이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코틱은 이제 더는 가죽이 벗겨지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이미 볼 만큼 많이 봤던 것이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소리쳤다. 사람들이 절대 오지 않으면서 물개들이 지날 만한 곳이 없을까요? 시비치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가서 직접 찾아보렴. 어서 가거라. 우린 바쁘니까. 코틱이 돌고래처럼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조개나 먹는 바다 코끼리! 조개나 먹는 바다 코끼리! 코틱은 시비치가 아주 무서운 바다 코끼리인 척 행동하지만 늘 조개와 해초를 찾아다닐 뿐 물고기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못되게 굴 기회만 찾고 있던 갈매기들인 치키와 구버루스키, 에파티카, 부르고마스터, 키티웨이크, 그리고 퍼핀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림머신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거의 5분 동안 바다 코끼리 섬은 대포를 쏘아도 들리지 않을 만큼 시끄러웠다고 한다. 섬에 사는 동물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댔다. 조개나 먹는 영감탱이. 그러는 사이 시비치는 툴툴거리고 헛기침을 해대며 이리저리 뒹굴거렸다. 코틱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이제 말씀해 주실래요? 시비치가 대답했다. 가서 바다소에게 물어봐라. 아직 살아있다면 내게 말해줄 수 있을 게다. 코틱이 급히 방향을 돌리며 물었다. 바다소를 만나면 제가 어떻게 알아보죠? 바다에서 시비치보다 못생긴 건 바다소밖에 없어. 부르고마스터 갈매기가 시비치의 코 밑에서 빙빙 돌며 소리쳤다. 못생기고 더 무례하기까지 하지. 영감탱이! 코틱은 소리를 질러대는 갈매기들을 뒤로하고 노바스토시나로 다시 헤엄쳐갔다. 그러나 물개들이 살만한 조용한 곳을 찾겠다는 코틱의 생각에 동의하는 물개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 물개들은 코틱에게 사람들은 예전부터 쭉 홀로시키들을 몰고 갔으며 늘 있는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보고 싶지 않았다면 애초에 도살장에 가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물개들 가운데 누구도 도살 장면을 본 적이 없으니 친구들과 코틱 사이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다른 물개들과 달리 코틱은 하얀 물개였다. 아들이 겪은 이야기를 듣고 난 시케치가 말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잘 자라서 아빠처럼 큰 물개가 되고 바닷가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도 널 내버려 둘 거다. 5년 후에는 너도 혼자 힘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해. 상냥한 엄마 메트카마저도 이렇게 말했다. 네가 물개들이 죽는 걸 막을 수는 없어, 코틱. 바다에 나가 놀렴. 코틱은 바다로 나가 몹시 무거운 마음으로 불꽃춤을 추었다.
그해 가을 코틱은 서둘러 그 섬을 떠났다. 자신의 둥근 머릿속에 박힌 생각 때문에 홀로 길을 떠난 것이다. 바다에 바다소가 실제로 있기만 하다면 찾아낼 생각이었다. 그리고 물개들이 살기 좋게 잘 다져진 해변이 있고 사람들은 찾아올 수 없는 조용한 섬을 찾아낼 생각이었다. 코틱은 밤낮으로 500km에 가까운 거리를 헤엄쳤고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을 오가며 혼자 찾고 또 찾았다. 코틱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모험들을 겪었고 돌묵상어, 점박이상어, 귀상어에게 잡힐 뻔하다 가까스로 도망치기도 했다. 바닷속을 어슬렁거리는 온갖 악당들과 심하게 예의 바른 물고기들, 수백 년 동안 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붉은 전무늬 가리비도 만났다. 하지만 바다소는 만날 수 없었고 마음에 드는 섬도 찾을 수 없었다. 바닷가 모래가 좋고 단단하며 뒤쪽으로 물개들이 놀만한 비탈이 있는 섬이면 늘 지평선 위로 고래 기름을 끓이는 포경선의 연기가 피어올랐다. 코틱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한때 물개들이 찾아왔지만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흔적만 남은 섬이었다. 코틱은 사람들이 한 번 왔던 곳엔 언제고 다시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코틱은 꼬리가 뭉툭한 신천웅과 알게 되었는데 신천웅은 케르겔렌 섬이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라고 말해주었다. 코틱이 그곳을 찾았을 때 번개와 천둥이 치고 진눈깨비까지 날리는 폭풍우가 몰아쳐 시커멓고 험한 절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뻔했다. 그래도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 보니 그곳에도 한때 물개들의 보금자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방문한 다른 섬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림머신은 코틱이 찾아다닌 섬들의 이름을 줄줄이 말해주었다. 림머신의 말에 따르면 코틱은 매년 노바스토시나에서 넉 달 동안 쉰 것을 빼고 5년 동안 쉬지 않고 섬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섬에서 쉰 넉 달 동안 홀루시키들은 상상 속의 섬을 찾아다니는 코틱을 비웃곤 했다. 코틱은 적도에 있는 끔찍히 메마른 섬 갈라파고스에 갔다가 타 죽을 뻔하기도 했다. 조지아 섬, 사우스 오크니 제도, 에메랄드 섬, 리틀 나이팅게일 섬, 고프 섬, 부베 섬, 크로켓 군도, 희망봉 남쪽의 아주 작은 섬도 다녀왔다. 하지만 어딜 가나 바다 생물들은 똑같은 말만 해주었다. 옛날의 물개들이 그 섬을 찾아왔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 죽여서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코틱이 태평양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가서 코리엔테스 곳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갔을 때였다. 그곳에서 바위에 앉은 초라한 모습의 물개 수백 마리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도 사람들이 왔었다고 했다. 그 말에 코틱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고 혼 곳을 돌아 자신이 살던 바닷가로 향했다. 북쪽으로 가던 코틱은 푸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선 섬에 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다 죽어가는 늙은 물개를 만나 물고기를 잡아주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제 노바스토시나로 돌아갈 거예요. 홀루시키들과 함께 도살장으로 가게 된다 해도 이제 상관없어요. 늙은 물개가 타이르듯 말했다. 한 번만 더 찾아보렴. 나는 사라진 마사푸에라 서식지의 마지막 생존자란다. 사람들이 10만 마리나 되는 우리를 죽이던 때에 바닷가에선 이런 얘기가 나돌았지. 언젠가 북쪽에서 온 하얀 물개가 물개들을 이끌고 조용한 곳으로 갈 거라고 말이다. 난 이미 늙어서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살지 못하겠지만 다른 물개들은 그런 날을 보게 되겠지. 그러니 한 번 더 찾아보렴. 코틱은 자신의 멋진 코수염을 말며 말했다. 바닷가에서 태어난 물개 가운데 하얀 물개는 저뿐이에요. 그리고 희건 검건 간에
새로운 섬을 찾겠다고 생각한 것도 저뿐이고요. 그 일로 코틱은 큰 힘을 얻었다. 그해 여름, 노바스토시나에 돌아왔을 때 엄마 메트카는 코틱에게 결혼을 해서 정착하라고 간청했다. 코틱은 이제 더 이상 홀로시키가 아니고 다 자란 바다 사냥꾼이었던 것이다. 코틱은 이제 곱슬곱슬한 하얀 갈기가 어깨를 덮고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크고 무겁고 사나웠다. 제게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있잖아요, 엄마. 바닷가에 가장 가까이 밀려오는 건 늘 7번째 파도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다음 해까지 결혼을 미루겠다고 생각한 암컷 물개가 한 마리 있었다. 코틱은 마지막 탐험을 떠나기 전날 밤 그 물개와 함께 루카논 바닷가를 돌며 불꽃춤을 추었다. 코틱은 이번에 서쪽으로 향했다. 거대한 넙치떼가 지나간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100파운드의 물고기를 먹어야 했던 것이다. 코틱은 지칠 때까지 넙치떼를 쫓다가 코퍼 섬 쪽으로 밀려가는 큰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코퍼 섬 연안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코틱은 자정쯤 몸이 살짝 해초밭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자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에는 조류가 세차게 흐르는군. 그러고는 물속에서 몸을 돌리며 천천히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켰다. 곧바로 코틱은 놀라서 고양이처럼 펄쩍 뛰어올랐다. 거대한 짐승들이 여울물에서 이리저리 냄새를 맡으며 무성한 해초를 뜯어먹는 것이 보였던 것이다. 코틱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마젤란의 거대한 파도에 대고 말하건대 저들은 도대체 누구지? 그들은 바다 코끼리, 바다 사자, 물개, 곰, 고래, 상어, 물고기, 오징어와도 닮지 않았고 코틱이 처음 보는 동물이었다. 몸 길이가 6m에서 9m쯤 되었고 뒷발은 없었다. 대신 삽처럼 생긴 꼬리가 있었는데 마치 젖은 가죽을 잘라 만든 것처럼 보였다. 머리에는 이제껏 본 생김새 가운데 가장 우스꽝스러웠다. 그리고 해초를 뜯지 않을 땐 깊은 물속에서 꼬리 끝으로 균형을 잡은 채 서로를 향해 진지하게 인사를 하며 뚱뚱한 사람이 팔을 흔들듯 앞발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틱이 인사를 건네자 그 커다란 동물들은 개구리 시종처럼 허리를 굽히고 앞발을 흔들며 답례했다. 그들이 다시 해초를 먹기 시작했을 때 보니 윗입술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30cm쯤 벌려 틈 사이로 해초를 한 움큼 넣고 다시 오므릴 수 있었다. 그들은 입안 가득 해초를 밀어넣곤 엄숙한 표정으로 우물우물 씹었다. 코틱이 말했다. 먹는 모습이 되게 지저분하네요. 그들은 다시 인사를 했고 코틱은 점점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좋아요. 어쩌다 앞발에 관절 하나가 더 있나 본데 그렇게 자랑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우아하게 절았는지 잘 알겠다고요. 내가 정작 알고 싶은 건 당신 이름이에요. 갈라진 입술을 실룩거리며 움직이고 유리 같은 초록 눈으로 빤히 쳐다보면서도 역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만난 동물 가운데 12치보다 못생긴 건 당신들 뿐이야. 게다가 훨씬 더 무례해. 그 순간 코틱은 자신이 한 살배기일 때 바다 코끼리 섬에서 부르고 마스터 갈매기가 소리쳤던 말이 퍼뜩 떠올랐다. 코틱은 물속에서 뒤로 공중제비를 하며 기뻐했다. 마침내 바다소를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바다소들은 계속해서 풍덩 물속으로 들어가 해초를 뜯어 우물우물 먹는 일을 반복했다. 코틱은 여행 중에 귀동냥으로 배운 온갖 말로 이것저것 물었다. 바다 동물들도 사람만큼이나 매우 다양한 언어를 썼던 것이다. 하지만 바다소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래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다소는 7개의 뼈가 있어야 할 목 안에 6개의 뼈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앞발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위아래 좌우로 흔들어 어설프게나마 일종의 전신 부호 같은 것을 만들었다. 한낮이 되자 코틱은 갈기가 쭈뼛쭈뼛 서고 이미 냉정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때 바다소들이 느릿느릿 북쪽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바다소들은 서로 우스꽝스러운 인사를 주고받기 위해 이따금씩 멈춰 서기도 했다. 코틱은 그 뒤를 따르며 생각했다. 이렇게 멍청한 동물들이 안전한 섬을 찾지 못했다면 벌써 오래전에 몰살당했을 거야. 바다소들에게 좋은 곳이라면 물개들에게도 좋을 거야. 그건 그렇고 좀 서둘러줬으면 좋겠는데. 코틱에게는 지루한 여행이었다. 바다소 무리는 하루에 60km에서 80km밖에 가지 않았다. 밤이면 먹이를 먹기 위해 멈췄고 항상 바닷가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코틱이 바다소들 위로 아래로 주위로 헤엄쳐 다녔지만 1km도 더 빨리 가게 할 수 없었다. 북쪽으로 더 멀리 가자 바다소들은 1시간마다 한 번씩 모여 인사를 나누었고 코틱은 조바심이 나서 자신의 코스염을 다 뜯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바다소들이 난류를 따라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좀 더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바다소들이 마치 돌처럼 반짝이는 물속으로 가라앉더니 코틱이 그들을 만난 이래 처음으로 빠르게 헤엄치기 시작했다. 뒤를 쫓던 코틱은 그 속도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바다소가 그렇게 헤엄을 잘 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바다소들은 바닷가 절벽을 향해 나아갔다. 깊은 바닷속으로 뻗어있는 그 절벽은 수심 36m쯤 되는 곳에 시커먼 굴이 있었고 바다소들은 그 굴로 뛰어들었다. 한참을 헤어준 뒤 신선한 공기가 간절히 필요할 때쯤 코틱은 바다소들을 따라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 세상에, 오래 잠수를 하긴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코틱이 숨을 헐떡이며 멀리 터널 건너편 수면 밖으로 솟구쳐 올랐다. 바다소들은 뿔뿔이 흩어져 코틱이 본 것 가운데 가장 멋진 바닷가에서 느릿느릿 해초를 뜯고 있었다. 물개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기에 꼭 맞는 반들반들 다른 바위들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쭉 이어져 있었다. 그 너머 섬 안쪽에 비탈을 이룬 단단한 모래밭은 놀이터로 안성맞춤이었다. 물개들이 춤을 출 수 있는 큰 파도와 뒹굴 수 있는 긴 풀밭이 있었고 오르내릴 수 있는 모래 언덕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따로 있었다. 코틱은 진정한 물개라면 절대 모를 수 없는 물의 느낌으로 이곳에 한 번도 사람이 오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코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해안을 따라 헤엄을 치며 아름답게 너울대는 안개 속에서 쾌적하고 나직한 모래섬이 몇 개나 있는지를 세었다. 멀리 북쪽으로 바다까지 이어진 길에는 모래톱이며 바위가 줄지어 늘어서 있어서 바닷가 10km 안으로는 배 한 척 들어올 수가 없었다. 섬들과 육지 사이를 흐르는 깊은 해협은 깎아지는 듯한 절벽들이 있는 곳까지 이어졌고 절벽 아래 어딘가에는 터널 입구가 있었다. 다시 노바스토시나에 온 것 같아. 하지만 거기보다 10배는 좋아. 바다소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게 틀림없어. 사람들이 여길 찾아낸다 해도 절벽 아래로는 내려올 수가 없어. 그리고 바다 쪽으로 모래톱이 있어서 배가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걸. 바다에서 안전한 곳이 있다면 바로 여기야. 코틱은 남겨두고 온 암컷 물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서 빨리 노바스토시나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먼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코틱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터널 입구를 확인하고 그 터널을 지나 남쪽으로 헤엄쳤다. 바다소나 물개 말곤 그런 곳이 존재하리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코틱조차도 절벽을 돌아보며 자신이 그 아래를 지나왔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천천히 헤엄을 친 것도 아닌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는 꼬박 엿새가 걸렸다. 코틱이 바다 사자의 길목 너머로 막 빠져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자신을 기다리던 암컷 물개였다. 암컷 물개는 코틱의 눈빛을 보고 코틱이 마침내 섬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홀로시키들과 코틱의 아버지 시케츠를 비롯한 다른 물개들은 코틱이 섬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자 모두 코틱을 비웃었다. 코틱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 물개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 다 좋은 얘기야, 코틱.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왔다고 하면서 우리더러 이렇게 무작정 따라오라고 명령하면 안 되지. 있잖아, 우리는 지금까지 보금자리를 두고 싸움을 벌여왔어. 넌 그러지 않았지. 넌 바닷속을 헤매고 다니는 걸 더 좋아했지. 이 말을 들은 물개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젊은 물개는 이리저리 머리를 비틀기 시작했다. 그의 막 결혼을 한 탓에 유난히 호들갑을 떨고 있었던 것이다. 난 싸워서 지킬 보금자리가 없어. 난 단지 모두에게 안전하게 살 장소를 보여주고 싶을 뿐이야.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지? 젊은 물개가 심술궂게 웃으며 말했다. 아, 물론 네가 그렇게 물러선다면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내가 이기면 나를 따라올 거야? 코틱의 눈에 초록빛이 번뜩였다. 결국 싸워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젊은 물개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좋아, 네가 이기면 따라가지. 젊은 물개는 미처 마음을 바꿀 틈도 없었다. 코틱이 머리로 쏜살같이 들이받곤 젊은 물개의 두툼한 목덜미에 깊이 이빨을 박았던 것이다. 그런 다음 털썩 앉더니 바닷가까지 상대를 끌고 가서 흔들고 때려 눕혔다. 그러고는 물개들을 향해 소리쳤다. 난 지난 5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마침내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섬을 발견했는데 그 멍청한 머리를 목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단 말이지. 그럼 가르쳐 주는 수밖에. 조심하라고. 림머시는 해마다 만마리의 덩치 큰 물개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아왔지만 자신의 짧은 생애 동안 코틱이 다른 물개들의 보금자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대단한 싸움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코틱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가장 큰 물개에게 몸을 날려 목을 물곤 상대가 끙끙대며 자비를 구할 때까지 목을 조르고 몸을 부딪히고 때렸다. 그런 다음 상대를 내팽개치고 다른 물개를 공격했다. 사실 큰 물개들은 매년 넉 달씩 굶는 데 반해 코틱은 그런 적이 없었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느라 몸 상태가 매우 좋았으며 무엇보다 아직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다. 코틱의 하얗고 곱슬곱슬한 갈기가 분노로 곤두섰고 눈에는 불꽃이 일었으며 커다란 송곳니는 번쩍거렸다. 그 모습이 매우 당당해 보였다. 코틱의 아버지 시케치는 아들이 쏜살같이 달려가 늙은 회색 물개들을 넙치라도 되는 것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젊은 총각 물개들을 사방으로 내팽개치는 것을 보았다. 시케치가 큰 소리로 한번 울부짖곤 소리쳤다. 코틱이 바보인지는 몰라도 이 바닷가에서 가장 뛰어난 싸움꾼이야. 아들아, 네 아비한테까지 달려들지는 마라. 나도 너와 함께하마. 코틱도 거기에 답하듯 울부짖었고 늙은 시케치는 콧수염을 빳빳이 세우고 기관차처럼 입김을 내뿜으며 어기적 걸어나갔다. 메트카와 코틱과 결혼할 암컷 물개는 웅크리고 앉아 남자들의 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그것은 굉장한 싸움이었다. 두 물개는 감히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할 때까지 싸움을 계속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나란히 서서 당당하게 해변을 걸어다녔다. 밤이 되어 북극광이 안개 사이로 깜빡일 때
코틱은 빈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금자리들과 상처 입고 피 흘리는 물개들을 내려다보았다. 코틱이 말했다. 자, 혼 좀 났겠지? 시케치가 심하게 상처를 입은 탓에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세상에, 범고래도 저들에게 더 심한 부상을 입히진 못했을 거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네가 찾은 섬에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 곳이 있다면 말이다. 코틱이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자, 뚱뚱한 바다 돼지들아. 누가 나와 함께 바다소의 터널로 가겠는가? 대답해라. 안 그러면 다시 한번 따끔한 맛을 보여줄 테다. 파도의 잔물결이 번지듯 바닷가 전체가 술렁거렸다. 수많은 물개들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같이 가겠다, 하얀 표범. 코틱을 따라가겠다. 그러자 코틱은 자랑스러운 듯 어깨 사이로 얼굴을 묶고 눈을 감았다. 코틱은 더 이상 하얀 물개가 아니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상처 하나 살피거나 어루만지려고 하지 않았다. 일주일 뒤 코틱과 그의 무리들은 바다소의 터널을 향해 북쪽으로 떠났다. 코틱이 물개들을 이끌었고 노바스토 신화의 남은 물개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이듬해 봄, 태평양의 어장 근처에서 모두 만났을 때 코틱을 따라갔던 물개들은 바다소 터널 너머에 있는 새로운 바닷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물개들이 노바스토 신화를 떠났다. 물론 그 모든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원래 물개들은 마음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매년 물개들은 노바스토 신화, 루카논, 그리고 다른 보금자리를 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조용한 바닷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해마다 살이 찌고 몸집도 커지고 강해진 코틱이 여름 내내 앉아 있었다. 그리고 홀루시키들은 사람이 오지 않는 그 바다에서 마음껏 놀았다. 리키티키 타비. 주름 가죽이 들어간 구멍에 대고 붉은 눈이 소리쳤다. 붉은 눈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나그, 나와서 죽음의 춤을 추어라. 눈과 눈,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박자를 맞춰 나그. 하나가 죽을 때 춤은 끝날 것이다. 좋으실 대로 나그. 돌면 돌고 비틀면 비틀고 도망가 숨어라 나그. 하, 두건 쓴 죽음의 신이 실패했도다. 내게 재앙이 있으리라 나그. 이것은 인도 세고울리의 영국군 병영에 있는 큰 저택의 욕실에서 리키티키 타비가 혼자 치른 위대한 전쟁 이야기다. 재봉사에 다르지가 도움을 주었고 마루 한복판으로 나오는 일 없이 항상 벽에 딱 붙어서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사양뒤지 추춘드라가 조언을 해주었지만 실제 싸움은 리키티키 타비가 했다. 리키티키 타비는 몽구스였다. 털과 꼬리는 조그만 고양이를 닮았고 머리와 버릇을 보면 족제비와 많이 닮아 있었다. 눈과 쉴 새 없이 실룩거리는 코끝은 분홍색이었다. 리키티키 타비는 앞발이든 뒷발이든 하나 골라서 어디든지 원하는 곳을 긁을 수 있었다. 또 병 닦는 솔처럼 보일 때까지 꼬리를 한껏 부풀릴 수 있고 긴 풀밭 위를 바삐 지나갈 땐 리키틱, 티키티키 칙 하고 싸울 때 내는 소리를 냈다.
어느 날 리키티키는 한여름 홍수에 휩쓸려 아버지, 어머니와 살던 굴에서 밀려나왔다. 발버둥치고 쿨럭거리며 길가 배수로로 떠내려갔다. 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풀포기를 발견하곤 거기에 매달려 떠내려오다 정신을 잃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정원에 나 있는 작은 길 한복판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누워 있었다. 어린 사내아이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죽은 몽구수가 있어요.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러자 아이의 엄마가 말했다. 아니야, 집 안으로 데려가서 말려주자. 어쩌면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엄마와 아이가 리키티키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덩치 큰 남자가 리키티키를 엄지와 검지로 들어올리며 죽은 게 아니라 조금 숨이 막혀 기절한 것이라고 했다. 수건으로 감싸서 따뜻하게 해주자 리키티키가 눈을 뜨고 재채기를 했다. 건장한 남자가 말했다. 그는 그 집에 막 이사 온 영국인이었다. 자, 놀라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꾸나. 몽구스를 놀라게 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 것이다. 몽구스는 코끝부터 꼬리까지 호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이다. 모든 몽구스 집안의 좌우명은 달려가 아라네라였고 리키테키는 뼛속까지 몽구스였다. 리키테키는 수건을 살펴보고 먹을 게 아니라고 결론짓곤 탁자 위를 빙글빙글 뛰어다녔다. 그러고는 똑바로 앉아 털을 매만지고 몸을 긁더니 사내아이의 어깨 위로 뛰어올랐다. 아빠가 말했다. 무서워할 거 없어, 데디. 녀석이 친구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아야, 녀석이 턱 밑을 간지럽혀요. 리키티키는 아이의 옷깃과 목 사이를 내려다보고 귀에 대고 코를 킁킁거리고 몸을 타고 내려와선 바닥에 앉아 코를 문질렀다. 테디의 엄마가 말했다. 어머나, 저건 야생동물이잖아요. 잘해줬으니까 저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겠지만. 아빠가 말했다. 몽구스들은 다 저래. 테디가 꼬리를 잡고 들어 올리거나 우리 속에 가두려고만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집 안팎으로 뛰어다닐 거야. 먹을 걸 좀 줍시다. 가족들은 리키티키에게 날고기 한 점을 주었다. 리키티키는 날고기를 대단히 좋아했다. 다 먹은 뒤에는 베란다에 나가서 햇볕 아래에 앉은 다음 잔뜩 털을 부풀려 구석구석 빠진 곳 없이 털을 말렸다. 그러자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리키티키는 생각했다.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이 평생 살펴도 모자랄 만큼 찾아볼 게 많이 있어. 계속 머물면서 알아봐야겠다. 리키티키는 그날 온종일 집안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욕조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책상에 놓인 잉크병에 코를 박기도 했다. 그리고 어떻게 글을 쓰는지 보려고 덩치 큰 남자의 무릎에 기어 올라갔다가 남자의 권령 끝에 코를 대기도 했다. 해질녘에는 테디의 방으로 쪼르르 달려가 석유 램프에 불을 어떻게 밝히는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테디가 잠자리에 들자 리키티키도 침대 위에 기어올랐다. 하지만 리키티키는 잠자리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다. 밤새도록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이고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 알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테디의 엄마 아빠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를 보러 들렀을 때 베개 위에 있던 리키티키는 깨어 있었다. 테디의 엄마가 말했다. 난 저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애를 물지도 모르잖아요. 아빠가 말했다.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을 거요. 테디는 블러드 하운드가 옆에서 지켜주는 것보다 저 조그만 녀석이랑 있는 게 더 안전할 거요. 혹시 뱀이 아이 방에 들어온다면. 하지만 테디 엄마는 그렇게 끔찍한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른 아침, 리키티키가 테디의 어깨에 올라탄 채 베란다로 아침을 먹으러 나오자
사람들은 바나나와 삶은 달걀을 주었다. 그러자 리키티키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무릎에 앉았다. 예의 바르게 잘 자란 몽구스라면 늘 애완용 몽구스가 되어서 이방 저방으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키티키의 엄마는 백인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해주었던 것이다. 리키티키는 뭔가 구경할 게 있는지 보려고 정원으로 나갔다. 커다란 정원은 절반만 손질이 되어서 마샬 리엘 장미덤불이 정자만한 크기로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고 라임나무와 오렌지나무, 대나무, 긴 수풀이 자라고 있었다. 리키티키가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이거 굉장히 멋진 사냥터군. 리키티키는 그 생각만으로도 꼬리가 병 닦는 솔처럼 부풀었다. 허둥지둥 정원을 오가며 여기저기 코를 킁킁대며 냄새를 맡았다. 그때 가시나무 덤불에서 매우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재봉새 다르지와 그의 아내였다. 둘은 커다란 나뭇잎 2장을 끌어다가 실같이 가는 것으로 가장자리를 꿰매 아름다운 둥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둥지 안에 보드라운 솜과 깃털을 채워 넣었다. 가장자리에 앉아 우는 부부 때문에 둥지가 앞뒤로 흔들렸다. 무슨 일이야? 리키티키의 물음에 다르지가 대답했다. 우린 너무 슬퍼. 어제 우리 새끼 하나가 둥지에서 떨어졌는데 나그가 잡아먹어버렸어. 정말 슬픈 일이군. 그런데 내가 여긴 처음이라 그러는데 나그가 누구야? 다르지와 그의 아내는 대답은 하지 않고 둥지 속으로 몸을 웅크릴 뿐이었다. 덤불 아래 무성한 풀밭으로부터 낮게 슉슉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소리가 어찌나 섬뜩한지 리키티키는 정확히 60cm 뒤로 펄쩍 물러났다. 그때 풀 위로 거대한 검은 코브라, 나그의 머리와 우산처럼 펼친 목이 조금씩 솟아올랐다. 혀끝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1.5m는 되었다. 몸의 3분의 1 정도를 공중으로 들어올리고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민들레처럼 앞뒤로 몸을 흔들며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절대 눈빛이 변하지 않는 사악한 뱀의 눈으로 리키티키를 바라보았다. 나그가 말했다. 누가 나그냐고? 내가 나그다. 위대한 신 브라마께서 우리 종족 모두에게 징표를 남겨주셨지. 브라마께서 주무실 때 최초의 코브라가 자신의 목덜미를 펼쳐서 햇볕을 가려드렸거든. 보아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나그는 그 어느 때보다 활짝 목을 펼쳤고 리키티키는 목덜미에 있는 안경무늬를 보았다. 호크 단추의 둥근 고리 부분과 꼭 닮아 있었다. 리키티키는 잠시 두려웠지만 몽구스가 긴 시간 동안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리키티키가 살아있는 코브라를 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엄마가 죽은 코브라를 먹여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다 자란 몽구스라면 살면서 꼭 해야 할 일이 뱀과 싸워 잡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리키티키도 알고 있었다. 나그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차가운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생겨나고 있었다. 리키티키가 다시 꼬리를 부풀리며 말했다. 그래, 징표고 뭐고 간에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를 잡아먹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나그는 리키티키의 뒤쪽 풀밭 속에 아주 조그만 움직임을 주시하며 생각했다. 나그는 정원에 몽구스가 있다는 사실이 머지않아 자신의 가족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은 리키티키를 방심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 그래서 살짝 고개를 숙이곤 옆으로 돌렸다. 나그가 말했다. 얘길 좀 해보자고. 너도 알을 먹잖아. 그런데 난 왜 새를 먹으면 안 되지? 그때 다르지가 외쳤다. 뒤를 봐. 뒤를 조심해. 리키티키는 뒤를 돌아보는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곧장 공중으로 힘껏 뛰어올랐고
그 순간 바로 밑으로 나그의 사악한 아내 나가이나의 머리가 휙 지나갔다. 나가이나는 리키티키가 말하는 동안 뒤에서 살금살금 기어와 끝장을 내려고 했던 것이다. 나가이나의 일격이 빗나가는 순간 그녀가 사납게 슉슉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키티키는 나가이나의 등 뒤로 떨어질 뻔했는데 나이 많은 노련한 몽구스였다면 그 순간에 나가이나의 등을 콱 물어 부러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리키티키는 코브라의 맹렬한 반격을 받는 것이 두려웠다. 물긴 물었지만 그리 오랫동안 물고 있진 않았다. 이리저리 휘두르는 꼬리를 피해 펄쩍 뛰어올랐고 나가이나의 살점이 찢어지면서 그녀의 화만 돋구었다. 이 못된 다르지. 나그는 가시나무 덤불 속에 있는 둥지를 향해 몸을 최대한 높이 날렸다. 하지만 다르지는 뱀이 닿을 수 없는 위치에 둥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둥지는 앞뒤로 흔들리기만 할 뿐이었다. 리키티키는 두 눈이 붉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몽구스의 눈이 빨개지면 화가 난 것이다. 그리고 조그만 캥거루처럼 꼬리와 뒷발로 버티고 앉아 화가 나서 낄낄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나그와 나가이나는 이미 풀숲으로 모습을 감춘 뒤였다. 뱀은 공격이 실패하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다음에 무슨 짓을 할 것인지 내색하는 법도 없었다. 리키티키는 그들을 쫓고 싶지 않았다. 한꺼번에 두 마리를 상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집 근처의 자갈길로 쪼르르 달려와 그대로 주저앉아 생각에 잠겼다. 리키티키에겐 아주 중대한 문제였다. 박물학에 관한 오래된 책들엔 몽구스가 뱀과 싸우다 물리기라도 하면 달아나서 약초를 먹고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승리는 오직 누가 빨리 보고 누가 빨리 움직이느냐의 문제다. 즉 뱀의 일격과 몽구스의 도약의 대결인 셈이다. 뱀이 공격할 때 눈만으로는 뱀 머리의 빠른 움직임을 쫓을 수 없다. 그래서 재빨리 움직이는 것이 그 어떤 마법의 약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리키티키는 자신이 아직 어린 몽구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뒤에서 공격해 오는 것을 피했다고 생각하자 더욱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리키티키는 그 일로 자신감을 얻었고 테디가 길을 달려 내려올 땐 듬뿍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테디가 막 몸을 굽히는 순간 흙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더니 조그만 목소리가 말했다. 조심해. 나는 죽음의 신이니까. 흙 속에 즐겨 누워있고 나는 조그만 갈색뱀 카라이트였다. 카라이트에게 물리면 코브라에게 물리는 것만큼이나 위험했다. 하지만 너무 작은 탓에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런 만큼 사람들에겐 더 위험한 존재였다. 리키티키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그리고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흔들흔들 움직이는 특이한 몸짓으로 춤추며 카라이트에게 다가갔다. 보기에는 매우 우스꽝스러웠지만 완벽하게 균형 잡힌 걸음걸이였고 원한다면 어느 각도로든 몸을 날릴 수 있었다. 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이점도 없었다. 리키티키는 자신이 나그와 싸울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대와 맞서고 있음을 몰랐다. 카라이트는 몸집이 아주 작아서 재빨리 몸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리키가 카라이트의 뒤통수 근처를 물지 않는다면 도리어 눈이나 입을 반격당할 게 분명했다. 하지만 리키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 새빨개진 눈으로 몸을 앞뒤로 흔들며 물기 좋은 자리를 찾았다. 카라이트가 먼저 공격했다. 리키는 펄쩍 뛰어 옆으로 피했다가 다시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악하고 조그만 잿빛머리가 리키티키의 어깨 쪽을 공격했고 리키티키는 카라이트를 훌쩍 뛰어넘어야 했다. 뒤이어 카라이트의 머리가 리키티키를 바짝 쫓았다. 테디가 집을 향해 소리쳤다. 아, 여기 보세요. 우리 몽구스가 뱀을 죽여요.
테디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아빠가 막대기를 들고 뛰어나왔다. 카라이트가 너무 깊숙이 돌진해 오는 순간 리키티키가 펄쩍 뛰어 카라이트의 등에 올라탔다. 아빠의 사이로 깊숙이 얼굴을 묻고 최대한 머리와 가까운 쪽을 문 채 이리저리 굴렀다. 리키티키에게 물린 뱀은 딱딱하게 몸이 굳었다. 리키티키는 집안의 식사 습관에 따라 꼬리부터 뱀을 먹어치우려다 문득 배불리 먹으면 움직임이 둔해진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늘 강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려면 날씬한 몸을 유지해야 했다. 리키티키가 피마자 덤불 아래로 모래 목욕을 하러 간 사이 테디의 아빠가 죽은 카라이트를 두들겨댔다. 리키티키는 생각했다. 뭐하러 저러는 거지? 내가 다 해치웠는데. 테디의 엄마가 흙 속에 있는 리키티키를 들어올리고 꼭 알았다. 울먹이며 리키티키가 테디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테디의 아빠는 리키티키가 온 것은 신의 뜻이라고 했고 테디는 겁을 먹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리키티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꽤 재미있었다. 물론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테디 엄마의 행동은 테디가 흙장난을 했다고 쓰다듬고 칭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만큼 리키티키에게 있어서 카라이트를 사냥한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리키티키는 식탁 위의 포도주 잔들 사이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맛있는 음식을 3차례나 배불리 얻어먹었다. 하지만 나그와 나가이나를 잊진 않았다. 테디의 엄마가 쓰다듬고 토닥여주는 것도, 테디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것도 아주 즐거웠지만 이따금씩 눈이 새빨개지면서 릭틱, 티키티키칙 하며 길게 소리를 내지르곤 했다. 테디는 리키티키를 침대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자신의 턱 밑자리에 억지로 눕히며 자라고 했다. 리키티키가 워낙 예의가 바른지라 물거나 핥히지는 않았지만 테디가 잠들자마자 곧 집안을 돌며 밤 산책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벽을 따라 살금살금 다니는 사양돼지 추춘드라와 마주쳤다. 추춘드라는 늘 슬픔에 잠겨있는 조그만 짐승이었다. 밤새도록 훌쩍이고 찍찍거리면서 방 한가운데로 뛰어들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추춘드라가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살려줘, 리키티키, 살려줘. 리키티키가 가소롭다는 듯 말했다. 뱀 사냥꾼이 사양돼지를 죽일 것 같아? 추춘드라가 더욱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뱀 사냥꾼은 뱀한테 죽는 법이지. 그리고 나그가 어두운 밤에 나를 너로 착각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 그럴 위험은 전혀 없어. 나그는 정원에서 사는데 넌 정원에 가지도 않잖아. 내 사촌인 추아가 그러는데. 추춘드라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쉿. 나그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리키티키. 너도 정원에 있는 추아와 얘기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안 했잖아. 그러니 네가 대신 말해줘. 어서 말해, 추춘드라. 그렇지 않으면 물어버릴 테니까. 추춘드라는 주저앉더니 수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펑펑 울었다. 추춘드라가 울먹이며 말했다. 난 정말 불쌍한 놈이야. 방 한가운데로 달려나갈 만큼의 용기도 가져본 적이 없어. 쉿! 난 아무것도 말해줄 수가 없어. 저 소리 들리지 않니, 리키티키? 리키티키가 귀를 기울였다. 집은 주죽은 듯 조용했지만 아주 희미하게 삭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유리창 위를 걷는 말벌 소리만큼 아주 희미한 소리였는데 뱀의 비늘이 벽돌에 스치는 메마른 소리였다. 리키티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가 아니면 나가이나야. 욕실에 배수로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네 말이 맞아, 추춘들아. 추아와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리키티키는 살며시 테디의 욕실로 가봤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테디 엄마의 욕실로 가보았다. 매끈하게 회반죽을 바른 욕실 벽 아래쪽에는 물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기 위해 벽돌 하나가 빠진 곳이 있었다. 욕조 둘레로 움푹 파인 배수로를 통해 살며시 들어온 리키티키는 나그와 나가이나가 바깥에서 달빛을 받으며 서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나가이나가 그녀의 남편에게 말했다.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녀석도 떠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청혼은 다시 우리 차지가 되겠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첫 번째로 물어야 할 사람은 카라이트를 죽인 덩치 큰 남자라는 걸 명심해요. 그런 다음 나와서 내게 알려줘요. 그럼 둘이 함께 리키티키를 사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을 죽여서 얻는 게 있을까? 천부요. 이 집에 사람이 살지 않았을 때 청원의 몽구수가 한 마리라도 있었던가요? 집이 비기만 하면 우리가 청원의 왕과 왕비예요. 그리고 멜론밭에 있는 알들에서 우리 새끼들이 나오면 곧 조용히 지낼 곳이 필요할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지 몰라요. 나그가 말했다. 그 생각은 못했군. 가겠소. 하지만 나중에 굳이 리키티키를 사냥할 필요는 없어. 난 그 덩치 큰 사내와 그의 아내, 아이까지 죽이고 나면 조용히 그 자리를 뜰 거요. 그러면 집이 빌 테고 리키티키는 사라지겠지. 이 말을 들은 리키티키는 분노와 증오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다. 다음 순간 나그의 머리가 통로를 통해 들어왔고 곧이어 1.5m나 되는 차가운 몸뚱이가 따라 들어왔다. 리키티키는 화가 나면서도 엄청난 몸집의 코브라를 보고 몹시 겁이 났다. 나그는 또아리를 튼 채 고개를 치켜들고 어두운 욕실 안을 바라보았다. 나그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다. 리키티키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녀석을 죽이면 나가이나가 금방 알아차리게 될 거야. 그렇다고 탁 트인 바닥에서 싸우면 나그 쪽이 더욱 승산일 테고 어떻게 해야 하지? 나그가 앞뒤로 몸을 흔들더니 욕조에 물을 채우는 데 쓰는 커다란 물동이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나그가 말했다. 물맛 좋군. 카라이트가 죽을 때 그 덩치 큰 남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 아직도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 하지만 아침에 씻으러 들어올 땐 막대기를 들고 있지 않을 거야. 남자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겠어. 나가이나, 내 말 들려? 난 날이 밝을 때까지 여기 시원한 곳에서 기다릴래.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리키티키는 나가이나가 이미 가버렸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그는 물동이 아래쪽 불룩한 부분에 몸을 천천히 칭칭 감았고 리키티키는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있었다. 1시간쯤 흐른 뒤에 리키티키는 조금씩 물동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그는 잠들어 있었다. 리키티키는 나그의 커다란 등을 바라보며 어디를 무는 게 가장 좋을지 생각했다. 만약 처음 달려들었을 때 녀석의 등을 부러뜨리지 못하면 나그가 날 공격할 거야. 나그가 공격을 하면 리키. 나그의 두툼한 목 부분을 보았지만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 보였고 꼬리 근처를 물면 나그가 더 미쳐 날뛰기만 할 것 같았다. 마침내 리키티키가 말했다. 반드시 머리를 공격해야 해. 목덜미 위쪽 머리를 말이지. 그리고 일단 머리를 물게 되면 절대 놓아줘서는 안 돼. 그 순간 리키가 몸을 날렸다. 나그의 머리는 물동이의 불룩한 부분 아래쪽, 물동이와 조금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빨이 닿는 순간 리키티키는 붉은 항아리의 불룩한 부분에 등을 딱 붙이고 나그의 머리를 꽉 눌렀다. 그 상태로 고작 1초간 버텼을 뿐이었지만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했다. 다음 순간 개가 쥐를 물고 흔들듯이 나그가 리키티키를 이리저리 흔들며 패대기 쳤다. 바닥 이쪽 저쪽에 패대기 치고 위아래로 흔들고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렸다. 하지만 리키티키의 눈은 여전히 새빨갰다.
나그가 채찍을 휘두르듯 자신의 몸을 바닥에 팽개쳤다. 그 바람에 양철 바가지와 비누그릇, 목욕솔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양철 목조의 몸이 세차게 부딪혔지만 리키티키는 끝까지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게 물었다. 죽게 되더라도 가문의 명예를 위해 뱀의 머리에 이빨을 단단히 고정시킨 채 발견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리키티키는 바로 뒤에서 뭔가가 천둥 소리를 내며 터지는 순간 눈앞이 핑 돌고 몸이 쑤시고 몸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듯 했다. 뜨거운 바람을 맞은 리키티키는 정신을 잃었고 붉은 화염에 털이 그슬렸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덩치 큰 남자가 엽총의 총알 2발을 모두 쏴서 나그의 목덜미를 맞췄던 것이다. 리키티키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이젠 틀림없이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뱀의 머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덩치 큰 남자가 리키티키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번에도 몽구스야, 앨리스. 이번엔 이 조그만 녀석이 우리 목숨을 구했어. 테디의 엄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와 총에 맞은 나그의 자네를 보았다. 리키티키는 몸을 질질 끌며 테디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남은 밤의 절반이 지나도록 온몸을 부드럽게 흔들며 정말 자신의 상상처럼 몸이 40조각으로 부서진 건 아닌지 확인했다. 리키티키는 아침이 되어서도 온몸이 뻐근했지만 자신이 한 일에 아주 만족했다. 이제 나가이나만 해결되면 되는데 나가이나는 나그 5마리를 합친 것보다 더 악랄할 거야. 나가이나가 말한 알들이 언제 깨어날지 알 수도 없고 가서 다르지를 만나봐야겠어. 리키티키는 아침을 기다릴 틈도 없이 다르지가 승리의 노래를 목청껏 불러대고 있는 가시덤불로 서둘러 달려갔다. 나그가 죽었다는 소식은 벌써 정원 전체에 퍼져 있었다. 청소부가 죽은 나그를 쓰레기 더미에 던져놓았던 것이다. 리키티키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이 바보 같은 털뭉치 같으니라고. 지금이 노래할 때냐? 다르지는 노래했다. 나그가 죽었다네, 죽었다네, 죽었다네. 용맹한 리키티키가 머리를 콱 물고 늘어졌네. 덩치 큰 남자가 탕소리 나는 막대기를 가져왔고 나그는 2동강이 났다네. 다시는 우리 아기들을 잡아먹지 못할 거야. 리키티키가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그 말이 모두 맞긴 한데 나가이나는 어디 있지? 다르지가 노래를 계속했다. 나가이나는 욕실 배수구로 와서 나그를 불렀다네. 나그는 막대기 끝에 걸려 밖으로 나왔지. 청소부가 막대기 끝으로 나그를 들어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지. 위대한 붉은 눈 리키티키에 대한 노래를 부르자. 다르지가 목구멍을 한껏 부풀리더니 노래를 불렀다. 리키티키가 말했다. 내가 네 둥지로 올라갈 수만 있으면 네 아기들을 전부 밖으로 밀어버릴 텐데 넌 언제 뭘 해야 하는지 분간을 못하는구나. 넌 거기 네 둥지에 있어서 안전하겠지만 난 여기 아래에서 전쟁 중이단 말이다. 당장 노래를 멈춰, 다르지? 위대하고 아름다운 리키티키를 위해 노래를 멈추리다. 오, 무시무시한 나그를 죽인 자여, 무슨 일인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나가이나는 어디 있지? 마구간 옆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나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겠지. 하얀 이빨을 가진 위대한 리키티키여. 하얀 이빨이고 뭐고 간에 나가이나가 어디에 알을 뒀는지 들어본 적 있어? 멜론밭, 담장과 가까운 쪽. 거의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지. 나가이나가 몇 주 전에 거기 숨겨놨어. 그동안 내게 그걸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못한 거야? 담장과 가까운 쪽이랬지? 리키티키, 설마 그 알들을 먹을 건 아니지? 먹겠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다르지? 네가 티끌만큼이라도 지각이 있다면 마구간으로 날아가서 날개가 부러진 척해.
그리고 나가이나가 이곳 덤불까지 널 쫓아오게 만들어. 멜론밭으로 가봐야 하는데 지금 이대로 갔다간 나가이나한테 들키고 말 거야. 다르지는 아주 멍청한 새라서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줄을 몰랐다. 게다가 나가이나의 새끼들도 자기 새끼들처럼 알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알들을 죽이는 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르지의 아내는 지각이 있는 새였고 그 알들이 나중에 어린 코브라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둥지로부터 날아올랐다. 다르지는 새끼들을 품으면서 계속 나그의 죽음을 노래하게 내버려 두었다. 다르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과 아주 비슷했다. 다르지의 아내는 쓰레기 더미 옆에 있는 나가이나 앞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소리를 질렀다. 아, 날개가 부러졌어. 저 집 아이가 내게 돌을 던져서 날개가 부러졌어. 그러더니 더욱 필사적으로 날개를 퍼덕거렸다. 나가이나가 고개를 들고 슉슉거리며 말했다. 리키티키를 죽일 순간에 네가 녀석에게 주의를 줬다 이거지? 여기서 다리를 절다니 넌 오늘 장소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거야. 그러고는 흙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다르지의 아내 곁으로 다가왔다. 다르지의 아내가 날카로운 소리로 말했다. 사내가 돌을 던져서 날개를 부러뜨렸어. 그래, 내가 그 사내에게 안갚음을 해줄 테니 죽기 전에 너한테도 위로가 좀 될 거다. 오늘 아침 내 남편은 쓰레기 더미에 누웠지만 밤이 되기 전에 그 애도 그 집에 조용히 누워있게 될 거야. 달아나도 소용없어. 내가 반드시 널 잡을 테니까. 이 어리석은 새야, 나를 봐라. 다르지의 아내는 그 말에 따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새가 뱀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다. 다르지의 아내는 구슬프게 울면서 계속 퍼덕거리기만 할 뿐 날아오르지 않았다. 나가이나가 그 뒤를 바짝 뒤쫓았다. 리키티키는 둘이 마구간을 떠나 오솔길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담장과 가까운 멜론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멜론들 주위에 널린 따뜻한 집더미 속에 매우 교묘하게 숨겨진 25개의 알을 찾아냈다. 크기는 달걀만 했지만 딱딱한 껍질 대신 희끄무레한 막에 쌓여 있었다. 정말 딱 맞춰왔군. 얇은 껍질 속에 새끼 코브라들이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리키티키는 새끼 코브라들이 알에서 나오려는 순간 그들 모두가 사람이나 몽구스를 죽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리키티키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알 위쪽을 물어뜯고 새끼 코브라들을 신경 써서 발로 꾹꾹 밟았다. 그리고 이따금씩 집더미를 들춰보며 빠뜨린 알은 없는지 확인했다. 마침내 단 3개의 알만이 남게 되었고 리키티키는 혼자 신이 나서 낄낄 웃기 시작했다. 그때 다르지의 아내가 날카롭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리키티키, 내가 나가이나를 집 쪽으로 유인했더니 나가이나가 베란다로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얼른 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 리키티키는 서둘러 알 2개를 부순 다음 마지막 알을 입에 물고 허둥지둥 멜론밭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바닥을 박차며 베란다를 향해 황급히 뛰어갔다. 테디와 테디의 엄마 아빠는 아침을 먹기 위해 베란다에 나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아침을 먹고 있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채 돌처럼 굳어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가이나는 테디의 의자 옆에 깔린 매트 위에 높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테디의 맨 다리를 공격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앞뒤로 몸을 흔들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가이나가 슉슉거리며 말했다. 나그를 죽인 덩치 큰 남자의 아들아, 가만히 있어라.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모두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공격할 거야. 움직이지 않아도 공격할 거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 남편 나그를 죽이다니. 테디의 눈은 아빠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속삭이는 것뿐이었다. 가만히 앉아있어라, 테디. 움직여선 안 돼, 테디. 가만히 있어. 그때 리키티키가 나타나 외쳤다. 뒤를 돌아봐! 나가이나! 돌아서서 나와 싸우자! 나가이나는 눈길도 돌리지 않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너한테도 안가품을 해줄 테니까. 네 친구들을 좀 봐. 하얗게 칠려서 꼼짝도 못하는구나. 겁을 먹은 개지. 움직일 엄두도 못 내지. 네가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바로 공격할 거야. 담장 근처 멜론밭에 있는 네 알들이나 살펴보시지. 가서 보라고, 나가이나. 커다란 뱀은 그 말을 듣고 반쯤 몸을 돌렸고 베란다에 놓인 알을 발견했다. 아이, 이리 내놔! 리키티키는 두 발로 알을 감싸주었다. 리키티키의 눈이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 뱀의 알의값은 얼마나 되지? 새끼 코브라는? 그럼 새끼 킹 코브라는? 그럼 마지막으로 단 하나 남은 알은 얼마나 할까? 멜론밭에 있는 다른 알들은 개미들이 다 먹어치우고 있을 테니 말이야. 나가이나는 하나 남은 알 때문에 모든 걸 잊고 휙 몸을 돌렸다. 리키티키가 보니 테디의 아빠가 재빨리 커다란 손을 내밀어 테디의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찻잔이 놓인 조그만 탁자 건너편, 나가이나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아이를 끌어당겼다. 리키티키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속았지? 속았어. 릭칙칙. 이제 아이는 안전해. 그리고 어젯밤 욕실에서 나그의 목덜미를 문 건 바로 나야. 그러고는 머리를 바닥 가까이 숙이고 네 발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다. 그 녀석이 나를 이리저리 팽개쳤지만 나를 떼어내지는 못했어. 녀석은 덩치 큰 남자가 총으로 두 동강 내기 전에 죽었어. 내가 죽였지. 리키티키 칙칙. 나가이나 덤벼. 어서 나랑 싸우자. 네가 과부로 있을 날도 길지는 않을 거야. 나가이나는 테드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알은 리키티키의 앞발 사이에 있었다. 나가이나가 머리를 굽히며 말했다. 리키티키, 알을 내게 줘. 마지막 남은 알을 내게 주면 멀리 떠나서 돌아오지 않을게. 그러지 않아도 떠나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테고. 나그가 있는 쓰레기 더미로 가게 될 테니까. 이 과부야, 덤벼라. 덩치 큰 남자는 총을 가지러 갔지. 덤벼! 리키티키는 나가이나가 공격할 수 없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시뻘겋게 달아오른 석탄 같은 눈을 하고는 나가이나 주위로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나가이나가 정신을 가다듬고 리키티키를 향해 몸을 날렸다. 리키티키는 펄쩍 뛰어서 뒤로 물러났다. 나가이나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공격을 퍼부었고 그때마다 퍽 소리와 함께 베란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러면서도 용수철처럼 다시 몸을 세웠다. 리키티키는 나가이나의 뒤로 돌아가려고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춤을 췄고 나가이나도 리키티키와 마주보려고 휙휙 몸을 돌렸다. 그래서 꼬리가 베란다 바닥을 스치면서 바람에 날리는 마른 낙엽 같은 소리를 냈다. 리키티키는 알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알은 여전히 베란다에 놓여 있었고 나가이나는 점점 더 가까이 알 쪽으로 다가갔다. 마침내 리키티키가 숨을 돌리는 사이 알을 입에 물고 베란다 계단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쏜살같이 계단을 내려갔고 리키티키가 그 뒤를 쫓았다. 코브라가 죽어라 하고 도망칠 땐 말의 목 위로 내리치는 채찍처럼 빠른 법이다. 리키티키는 반드시 나가이나를 붙잡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가이나는 곧장 가시덤불 옆 기다란 풀숲으로 향했다. 달리는 리키티키의 귀에 다르지가 여전히 부르고 있는 멍청한 승리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다르지의 아내는 현명했다. 나가이나가 도망쳐오자 둥지를 떠나 나가이나의 머리 근처에서 날개를 퍼덕였다. 만약 다르지가 도와줬더라면 나가이나를 돌려 세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가이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속 도망쳤다. 그래도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리키티키가 그녀를 따라잡았다. 그리고 나가이나가 나그와 둘이 살던 쥐구멍으로 뛰어드는 순간 작고 하얀 이빨로 그녀의 꼬리를 콱 물고 쫓아갔다. 아무리 현명하고 노련해도 코브라의 굴까지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몽구스는 거의 없었다. 구멍 안은 깜깜했다. 구멍이 언제 갑자기 넓어져서 나가이나가 몸을 돌려 공격해 올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리키티키는 꼬리를 콱 문 채 뜨겁고 축축한 흙 경사면에서 두 발로 버티며 깜깜한 구멍 속으로 미끄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얼마 뒤 구멍 입구에 있는 풀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자 다르지가 말했다. 리키티키도 이젠 가망이 없구나. 리키티키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불러야겠다. 용맹한 리키티키는 죽었다. 틀림없이 땅속에서 나가이나가 리키티키를 죽였을 것이다. 다르지는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만든 매우 애절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대목을 부리려는 순간 다시 풀이 흔들렸다. 흙투성이가 된 리키티키가 콧수염을 핥으며 다리를 하나씩 빼내 구멍을 빠져나왔다. 다르지가 짧게 비명을 지르며 노래를 멈추었다. 리키티키는 몸을 흔들어 털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재채기를 했다. 다 끝났어. 나가이나는 다시는 나오지 못할 거야. 풀줄기 사이사이에 사는 붉은 개미들이 그 말을 듣곤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듯 구멍 속으로 줄지어 몰려가기 시작했다. 리키티키는 풀 속에 웅크린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깰 줄을 몰랐다. 리키티키에게도 아주 고된 하루였던 것이다. 드디어 잠에서 깬 리키티키가 말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다르지? 쿠퍼 스미스에게 이 일을 말해줘. 나가이나가 죽은 걸 온 정원에 알릴 테니까. 쿠퍼 스미스는 꼭 작은 망치로 구리 냄비를 두들기는 것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된 새였다. 쿠퍼 스미스가 늘 그런 소리를 내는 까닭은 인도의 모든 정원을 돌며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이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새이기 때문이다. 리키티키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식사 시간을 알리는 작은 징처럼 소식을 알리는 녀석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딩동톡, 나그가 죽었네. 딩동, 나가이나가 죽었네. 딩동톡 하며 외쳐대는 소리에 정원의 모든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울어댔다. 나그와 나가이나가 어린 새들뿐만 아니라 개구리도 잡아먹곤 했던 것이다. 리키티키가 집에 도착하자 테디와 테디의 엄마 아빠가 쫓아나와서 리키티키를 보며 울음을 터뜨리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리키티키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까지 음식을 받아먹곤 테디의 어깨에 올라탄 채 침실로 갔다. 그리고 테디의 엄마가 밤늦게 보러 왔을 때도 여전히 침대에 있었다. 테디의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다. 저 몽구스가 우리의 목숨과 테디의 목숨을 살렸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전부 살린 거예요. 리키티키가 잠에서 깨 벌떡 일어났다. 몽구스들은 잠귀가 밝았던 것이다. 리키티키가 말했다. 아, 당신들이군요. 무슨 걱정을 하는 거예요? 코브라는 다 죽었잖아요. 살아있다 해도 내가 있잖아요. 리키티키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만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만하진 않았다. 강한 이빨로 뛰어오르고 달려들고 물며 몽구스답게 정원을 지켰고 그리하여 단 한 마리의 코브라도 감히 정원 담장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지 못했다.